청취자 여러분, 지금부터 아주 숨막히는 상황을 하나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릴 때부터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한 거예요. 밤낮 없이 책상에 앉아서 코피 쏟아가면서 막 경쟁을 뚫고 마침내 그 수많은 수재들이 모인다는 미국 최고 명문 로스쿨에 진학을 했습니다. 와, 생각만 해도 진짜 부모로서 엄청 자랑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막 조마조마하겠네요. 맞아요. 그런데 첫 학기 첫 시험을 치르고 아이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수학의 너머로 애가 막 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그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성적을 받았는데 글쎄 전체에서 꼴찌를 했다는 거예요. 아, 꼴찌요? 진짜 상상만 해도 부모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죠.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이나 학비가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것 같거든요. 그쵸. 보통 부모라면 이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10중 8구는 당장 비상대책위원회 모드로 돌입할 겁니다. 약간 울지 말고 진정해봐라. 강의 계획서 다시 펴봐라. 이렇게 나오겠죠. 네네, 맞아요. 어디서 점수 깎였는지 분석부터 하자. 수면 시간을 더 줄여보자. 뭐 어떻게든 이 추락을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쓸 거란 말이죠. 사실 그게 일반적인 부모의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심층적으로 파헤쳐볼 자료의 주인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꼴찌했다고 막 오열하는 딸한테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순간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딸, 우리 그냥 맛있는 고기나 먹으러 갈까? Forget about it. 다 잊어버려. 아니, 성적표 분석이 아니라 갑자기 곡이요? 진짜 상식을 산산조각 내는 완전 역설적인 반응이네요. 대박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아, 이게 그 로스쿨 꼴찌에서 세계적인 변호사로 우뚝 선 이소은 씨, 그리고 피아니스트 이소연 씨 자매의 아버지 이야기군요. 정확합니다. 이규찬 저자의 교육 철학을 담은 보고서와 책 내용을 오늘 탈탈 털어볼 건데요.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미션은 이겁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막 아이의 1분 1초를 스케줄러로 꽉꽉 채워서 통제하려는 현대의 매니저형 부모 모델을 확 뒤집어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간섭을 다 내려놓는 이 방목이 오히려 아이를 스스로 우뚝 서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는 건데, 네, 그 숨겨진 심리학적 메커니즘을 오늘 샅샅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사실 결과만 보면 그냥 타고난 천재딸들을 둬서 부모가 거저 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거든요. 저도 처음엔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쵸? 근데 이면의 철학을 들여다보면 이게 부모의 엄청난 인내심이랑 자기 통제로 이루어진 아주 치밀하고 과학적인 양육 방식입니다. 좋아요. 그럼 가장 먼저 이 방목이라는 단어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죠. 솔직히 방목이라고 하면 어감이 좀 약간 그렇잖아요. 방치랑 헷갈리죠? 네, 그냥 넓은 들판에 소나양 풀어놓고 너희끼리 풀 뜯어 먹어라 하고 부모는 낮잠 자는 그런 그림이 막 상상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 지점이 현대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이 관리형 교육이랑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관리형은 헬리콥터맘 같은 거 말하는 거죠? 맞아요. 부모가 헬리콥터처럼 위를 맴돌면서 모든 장애물을 다 치워주고 경로를 막 설정해주는 거죠.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자녀를 부모의 프로젝트나 소유물로 보는 겁니다. 아, 소유물이요?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네요. 반면에 오늘 탐구하는 이 방목형 교육은 자녀를 독립적인 주체로 온전히 존중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부모의 역할이 지시 내리는 감독관에서 아이를 관찰하는 구도자로 바뀌는 거죠. 감독관에서 구도자요. 구도자라고 하니까 약간 산속에서 도닦는 스님 같은 느낌도 드는데 하하, 약간 그럴 수도 있죠. 쉽게 말하면 내가 다 안다면서 완장 차던 부모가 그 완장을 내려놓는다는 거잖아요. 저는 방금 그 관리형 부모 이야기 들으면서 직장에서 막 마이크로 매니징하는 상사가 딱 떠올랐어요. 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직장 상사가 막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처음에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하겠죠. 근데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바보가 된 것 같고 결국 의욕 다 잃고 수동적인 예스맨이 되거나 그냥 퇴사해버리잖아요. 자녀 양육도 완전 똑같습니다. 아이를 영혼 없는 꼭두각시로 만든다는 거죠. 근데 전문가님 현실적인 의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머리로는 마이크로 매니징이 나쁘다는 걸 아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솔직히 너무 두렵거든요. 그렇죠. 불안하죠. 당장 옆집에는 막 선행학습으로 고등학교 수학 틀고 있는데 내가 우아하게 방목한답시고 놔뒀다가 우리 애만 이 잔혹한 경쟁에서 완전 도태되면 어쩌지? 이런 공포가 밀려오잖아요. 그 두려움은 진짜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해요.
방목은 결코 부모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방관하는 방치나 방임이 아닙니다. 방치가 아니다. 그럼 뭐가 다른 건가요? 그 차이를 가르는 핵심이 바로 거대한 울타리입니다. 거대한 울타리요? 네, 이 울타리는 아이를 좁은 방에 가두는 감옥 철창이 아니고요. 아이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도덕성, 그리고 타인에 대한 예의 같은 명확하고 단호한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아, 그러니까 목줄 채워서 부모 옆에만 딱 붙어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넓은 놀이터에 풀어주되 그 외곽에는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튼튼한 고무벽을 쳐두는 거네요. 맞아요.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그 고무벽 안에서는 미친 듯이 전력 질주를 하던 구르던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던 절대 절벽으로 떨어질 일은 없도록 만드는 거군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거대한 고무벽, 즉 울타리는 아이한테 아주 강력한 심리적 안전망으로 작용합니다. 경계선 없이 무한대의 자유만 주면 아이들은 오히려 극심한 혼란을 느끼거든요. 아, 자기가 어디까지 가도 되는지 모르니까요. 네네. 근데 부모가 쳐둔 이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는 내가 어떤 뼈아픈 실패를 하던 생존은 완전 안전하다. 이런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는 거죠. 그럼 타인의 눈치 안 보고 자기 본성대로 마음껏 도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율성을 극한까지 밀어붙일 수 있게 됩니다. 좋습니다. 울타리가 왜 필요한지, 방씨랑 어떻게 다른지 확실히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애가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필연적으로 그 고무벽에 쾅 부딪혀서 뒤로 낮아빠지는 날이 올 거란 말이죠. 실패하는 순간이 오죠. 무조건. 네. 이럴 때 부모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기서 바로 오프닝 때 말했던 그 마법의 문장, forget about이 등장할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유명한 forget about이죠. 솔직히 부모는 이럴 때 본능적으로 해결사가 되고 싶거든요. 넌 할 수 있어. 다시 해보자. 막 이러고 싶죠. 네, 울지 마. 네가 뭐가 문제인지 엄마 아빠랑 차근차근 분석해보자. 이렇게 격려하는 게 당연한 부모의 도리 아닐까요? 부모 입장에선 사랑의 표현이겠지만 아이 심리를 보면 그런 류의 분석이나 더 잘할 수 있다는 격려는 그 순간에 완전 소음입니다. 오히려 내가 이걸 빨리 해결 못하면 부모를 실망시킬 거라는 또 다른 압박이 되거든요. 아, 압박감이 배가 되는군요. 이규천 아버지가 딸이 시험 미끄러지거나 탈락했을 때 보인 반응의 핵심은 문제 해결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너의 전부를 사랑하지 네가 뭔가를 잘해낼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란다. 와,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다. 솔직히 어른인 저도 위로받는 기분이네요. 늘 직장에서 성과로 평가받고 사는데. 그쵸. 사실 포게라바오렛이라는 말이 자칫하면 그냥 다 회피해버려라 이런 무책임한 말로 들릴 수 있는데 이 철학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단순한 현실 도피가 아니라는 거죠. 네, 아주 수준 높은 생산적 망각을 뜻해요. 부모의 사랑이 성적이나 트로피 같은 조건에 따라 출렁인다고 느끼면 아이는 부모를 절대 안정기지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사랑을 잃을까 봐 실패를 극도로 두려워하게 되는 거군요. 맞아요. 근데 바닥을 쳤을 때 무조건적인 지지를 받으면 아이는 그때 비로소 자기의 존재론적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존재론적 가치요. 약간 학술적인 느낌인데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일상적인 언어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아, 나는 수학 100점을 받아야만 쓸모있는 인간이 아니라 그냥 숨쉬고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구나. 이걸 뼛속 깊이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뭔가를 해서 doing으로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라는 존재, being 자체로 완벽하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무조건적 지지가 마음에 자리 잡으면 아이는 거대한 절망 앞에서도 스프링처럼 탁 튕겨 오르는 회복 탄력성을 갖게 돼요. 실패해도 안전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군요. 네, 실패가 인생 끝장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한 조각임을 수용하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무서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아이가 이제 무서울 게 없겠네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고무벽 안에서 넘어져도 안 아픈 건 알겠는데 그 넓은 놀이터에서 도대체 어디로 뛰어가야 할지 목적지는 누가 정해주나요? 아,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죠. 네. 부모가 내비게이션처럼 딱 안 찍어주면 애가 완전 엉뚱한 샛길로만 빠지지 않을까요? 여기서 이 양육법의 세 번째 핵심인 선택권 부여가 등장합니다. 저자는 너희들 인생은 너희 것이지 엄마 아빠께 아니다 이 원칙을 칼같이 지켰어요. 부모의 욕심을 주입하지 않았군요. 네, 부모가 어른들로서 이 길이 정답이야 하고 방향을 주입하는 순간 아이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었던 넓은 대륙이 부모가 아는
좁은 샛길로 확 쪼그라든다는 겁니다. 부모의 알량한 경험이 오히려 애의 한계를 지워버린다는 거네요. 진짜 뼈 때리네요. 첫째 딸 초등학교 4학년 때 일화가 아주 재밌습니다. 아빠가 무슨 교육과정 같은 걸 제안하니까 어린 딸이 이렇게 당돌하게 요구했대요. 엄마 아빠, 나한테 공부해라, 숙지해라,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말고 그냥 너에게 유익한 것을 해라 이렇게만 말해달라고요. 헐, 초등학교 4학년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보통 부모 같으면 어디 조그만 게 말대꾸냐고 하라면 해 이랬을 텐데요. 근데 아버지는 그 제안을 그 자리에서 즉시 수용했습니다. 아이를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자로 대우한 거죠. 선택권을 온전히 넘겨줘야 그 결과의 무게도 스스로 짊어지는 진짜 책임감이 자라거든요. 머리로는 너무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어릴 때 억지로 시키면 하려던 공부도 하기 싫었잖아요. 근데 전문가님, 진짜 솔직하게 우리 현실을 직시해보죠. 네, 말씀하시죠. 저한테 만약 모든 선택권이 주어지면 전 오늘 저녁에 운동 안 하고 넷플릭스 보면서 치킨 먹을 거거든요. 아이들한테 선택권 다 줘버리면 당장 방은 쓰레기장 되고 새벽 2시까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쇼츠만 보고 있을 텐데. 네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울타리 지킨답시고 가만히 지켜보자니 부모 입장에선 목 끝까지 잔소리가 차오르지 않겠습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참아요?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겪는 딜레마죠. 자율성을 존중하려다 보면 부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미숙한 행동들을 매일 마주하게 되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훈육이랑 잔소리를 아주 냉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내가 하는 잔소리는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훈육이다. 내가 총대 맨다. 이렇게 합리화하잖아요. 둘이 어떻게 다릅니까? 안타깝게도 부모가 훈육이라고 믿는 것의 90%는 그냥 잔소리입니다. 훈육은 앞서 말한 사회적 규칙이나 경계를 명확하게 정보로서 전달하는 거고요. 그럼 잔소리는요? 잔소리는 아이 행동을 보고 치밀어 오르는 부모 자신의 불안, 답답함을 아이 머리 위에 쓰레기통 비우듯 쏟아내는 감정의 배설행위에 가깝습니다. 와, 감정의 배설. 이건 진짜 팩트폭력이네요. 내 불안을 해소하려고 애를 잡는 거였다니. 그럼 감정 배설 없이 소통하는 훈육 기술이 따로 있습니까? 있죠. 여러 원칙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나전달법을 활용한 사진 찍듯 말하기입니다. 관찰, 느낌, 바람, 이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론은 알겠는데 실전이 중요하니까 상황극 한번 해보시죠.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애 방에 레고 블록이 지뢰처럼 깔려있고 과자 봉지가 막 굴러다닙니다. 아주 흔한 상황이죠. 제 원래 반응은 이렇습니다. 야, 방꼬리 이게 뭐야? 넌 누굴 닮아 맨날 이 모양이니? 돼지우리야. 자, 이걸 사진 찍듯 말하기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단계가 관찰이잖아요. 방금 하신 말씀은 판단과 비난입니다. 비디오 카메라 렌즈에 보이는 객관적인 팩트만 말해야 돼요. 방바닥에 레고 블록이랑 과자 봉지가 어질러져 있네. 이게 관찰입니다. 철저하게 팩트만.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느낌이죠. 너 때문에 엄마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어. 이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죠. 아이를 탓하지 말고 부모의 순수한 감정만 전달해야 돼요. 바닥에 레고가 굴러다니니까 네가 밟고 다칠까 봐 엄마는 걱정되고 마음이 불편해. 이게 느낌입니다. 내 감정의 주어를 나로 두는 거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바람.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당장 치워. 이건 아니겠죠? 네, 네가 장난감을 상자에 넣고 쓰레기를 버려서 우리가 이 방을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썼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와, 관찰, 느낌, 바람. 청취자 여러분, 이거 당장 외우셔야 합니다. 가만 들어보니까 이건 애들한테뿐만 아니라 부부싸움 할 때나 직장 후배한테 피드백 줄 때 써도 완전 기가 막히겠는데요? 맞아요. 인간관계 전반에 다 통하는 대화법입니다. 근데 한 번 더 딴지를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말했는데도 사춘기 애들은 그냥 방문 쾅 닫고 들어가 버리지 않나요? 왜 애들은 어느 순간부터 귀를 딱 닫아버리는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네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근본적인 관계가 망가져 있으면 소용이 없죠. 왜 벽이 생겼을까요? 아이가 부모 말을 안 듣는 진짜 이유는 과거에 부모가 먼저 아이의 말을 끊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네, 부모가 언제 무시를 해요. 늘 애국정불인데. 걱정이라고는 하지만 애가 신나서 자기 관심사 얘기할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끝까지 듣기도 전에 그래서 성적은? 쓸데없는 소리 말고 들어가서 숙제나 해. 이렇게 판단하고 차단해버리거든요. 아, 대화가 아니라 훈계로 받아들였겠네요. 네, 저자는 아이가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를 해도 절대 속내 드러내지 말고 빈 마음으로 스펀지처럼 흡수해주라고 조언합니다. 내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들어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닫혔던 방문이 열린다는 거죠. 애가 내 말을 듣게 하려면 내가 먼저 입 닫고 귀를 열어야 한다는 거네요? 진짜 머리 한 대 맞은 기분입니다. 근데 전문가님, 우리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마지막 현실의 벽을 좀 짚고 넘어갈게요. 네, 어떤 벽인가요? 저희 대부분 아침 일찍 지옥철 타고 출근해서 하루 종일 상사한테 깨지고 퇴근하면 완전 녹초가 되거든요. 사진 찍든 말하기, 빈 마음으로 경청. 솔직히 그럴 에너지 일도 없습니다. 그냥 빨리 씻고 자라. 소리 지르고 뻗고 싶은 게 현실이잖아요. 그 극심한 피로감. 대한민국 부모라면 누구나 뼈저리게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이 철학에서는 교육은 기다림이자 느림의 미학이라고 하면서 아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면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하라는 겁니다. 진로 승부요? 네, 바로 하루 10분 밀착 육아입니다. 하루 종일도 아니고 딱 10분만요? 그걸로 커버가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10분은 그냥 같은 거실에서 각자 스마트폰 보는 가짜 시간이 아닙니다. 단 10분이라도 TV 끄고 스마트폰 치우고 아이 눈을 완벽하게 맞추는 온전한 몰입의 시간을 뜻해요. 아, 딴짓 안 하고 온전히 집중하는 10분이요. 네. 보드게임을 하든 역할놀이를 하든 진심으로 장단 맞춰주면서 아이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네가 내 세상의 전부야. 나에겐 네가 1순위야. 와, 지식 쑤셔 넣는 게 아니라 아이 내면에 단단한 사랑의 저장소를 지어주는 시간이네요. 결국 양육이라는 게 애 뇌를 개조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기 마음을 닦는 수행의 과정 같습니다. 정확한 통찰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좋은 부모 되는 과정을 기가 막히게 비유했어요. 좋은 아빠란 매일 면도하는 것과 같다. 아, 면도요. 비유 대박이네요. 오늘 아침에 거울 보면서 싹 깔끔하게 면도했어도 내일 되면 또 수염이 까끌까끌 올라오잖아요. 네, 부모 마음도 똑같습니다. 오늘 하루 그래 방목하자, 화내지 말자 다짐했어도 내일 되면 또 비교하는 욕심, 뒤처질까 불안한 마음, 통제하고 싶은 권력욕이 지저분하게 자라나거든요. 맞아요. 스물스물 올라오죠. 그래서 부모는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면도기 들듯이 자기 자신한테 매일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내가 지금 학원 더 가라고 딱따라는 게 진짜 애를 위한 건가? 아니면 이웃집 엄마들 사이에서 내 체면 세우려는 대리만족인가? 내가 화내는 게 애가 진짜 큰 잘못을 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오늘 피곤해서 애한테 화풀이하는 건가? 와, 이거 분리 못하면 피로와 불안이 가장 파괴적인 잔소리가 돼서 애 영혼을 갉아먹겠네요. 맞아요. 애 문제가 아니라 내 기분 문제였구나 깨닫는 순간 화가 쏙 들어가고 미안함이 밀려오죠. 매일 면도하듯 불안을 깎아낸다. 진짜 명언입니다. 덧붙여서 다둥이 부모님들께 드릴 팁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공정한 사랑입니다. 자녀가 여럿일 때 유독 말썽 피우는 애가 있고 묵묵히 알아서 자라는 착한 아이가 있잖아요. 부모가 바쁘니까 착한 아이한테는 신경을 끄게 되거든요. 쟤는 알아서 잘하니까 다행이다 하면서 안도하잖아요. 근데 겉으로 문제 없어 보이는 일찍 철든 그 아이 내면을 보면 사실 그 누구보다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갈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떼쓰지 않는다고 애정이 필요 없는 건 아닌데 말이죠. 네, 그래서 형제들 떼어놓고 그 아이랑 단둘이 데이트하는 1:1 만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런 섬세한 시선이 방목형 부모의 진짜 역할입니다. 오늘 진짜 엄청난 이야기 나눴네요. 저도 반성 많이 했습니다. 방목이라고 해서 그냥 들판에 풀어놓고 부모가 편해지는 건 줄 알았는데 완전 착각이었어요. 고도의 자기 수양 과정이죠. 네, 아이결 존중하려고 뼈 깎는 고통으로 통제욕 배워내고 무한한 신뢰라는 고무벽 쳐주는 정말 대단한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나는 너무 마이크로 매니징했어 하고 자책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으니까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기다려주는 천천히 아빠, 천천히 엄마가 되어가면 충분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치열하게 탐구한 방목형 양육, 거대한 안전망, 포겟 어바웃잇의 철학. 저는 이게 자녀 키우는 데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확장이 되나요? 네, 청취자 여러분, 방송 마치면서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통제를 내려놓고 안전한 실패를 허용하고 성과가 아닌 존재 자체를 지지해주는 이 태도를 직장 팀원들에게 적용하면 조직이 어떻게 변할까요? 와, 엄청난 변화가 있겠네요. 아니,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한테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맨날 남이랑 비교하고 조금만 실수해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던 나 자신한테 이 따뜻한 울타리를 쳐준다면요.
실패했을 때 자책하는 대신 forget about it. 오늘은 맛있는 고기나 먹자. 이렇게 말해준다면 내일부터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질지 한번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깊은 여운이 남는 마무리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의 눈부신 실패를 응원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